지난달 초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2번씩 아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한 가지 특정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말한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장아들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고유정 씨의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런 편견도 없이 오직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한 개인의 작은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과 강 씨는 2017년에 이혼을 했고 6살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고유정은 강 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강 씨가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초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2번씩 아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초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한 뒤 지난달 27일 해당 펜션에서 빠져나왔으며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피해자 시신을 일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씨의 범행 방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면서 범행에 약물을 썼을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강모 씨의 혈액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사한 이불에 묻어있던 강 씨의 혈액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달 17일 충청도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키 180cm에 몸무게가 80이고 고유정 씨는 키 160cm에 몸무게가 50kg이었던 터라 공범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사건 초기에 나왔었는데요. 체격적인 차이가 크더라도 수면제 등을 먹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고요.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더라도 벽 쪽이 아닌 천장 쪽에 혈흔이 많이 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시신을 훼손당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잔혹범죄다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 고유정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우발적 범죄였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풀어야 할 미스터리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공개되는 동영상들을 보면 범행 도구를 산 뒤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범행을 치르고 난 뒤 남은 물건을 가서 환불받는다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들으면서 새로 알게 된 게 연애를 5, 6년이나 했다.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연애를 5, 6년이나 하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건데 사실 지금 너무 범죄가 잔혹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많거든요. 여자 살인범들 중에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혹하게. 그런 경우에 외국에서 연구를 하면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이 경계성, 성격장애다 이렇게 나오는 연구를 이처럼 고유정 씨가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의심이 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계성 성격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성격장애이다. 스스로나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인다. 환자의 정서가 정상에서부터 우울, 분노를 자주 오가며 충동적이기 때문에 자해, 자살 행위도 잦다. 많은 수의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에서 어린 시절 버림받거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결과 등이 나타난다. 이를 기초로 유기, 분리, 착취적인 학대 경험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는 초기 관계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가 누군가에게 지지를 얻고 있거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우울 증상, 특히 외로움과 공허함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되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까지 따뜻하고 자비롭다고 여기던 이상화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잔인한 박해자의 이미지로 격화된다. 중요한 사람과의 분리가 가까워지면서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공포가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잘못과 잔인함에 대하여 격노에 찬 비난을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행동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일으키거나 반대로 무서움에 찬 방어 능력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저는 이 영상에서 한 가지 특정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말한 첫째 아들. 보통 아이가 하나인 가정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첫째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있을 때에 첫째가 있는 법이지요. 고희정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는 아이가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첫째 아들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희정 씨의 경우 그녀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 작은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이나 평범했던 고희정 씨가 잔혹한 살인범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잔혹한 범죄에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번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 집요하게 그녀의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고희정 씨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마지막으로 본 사회의 기사는 10대 청소년 4명이 한 학생을 무차별 폭행해서 사망하게 한 뒤 이틀간 방치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그것만이 또 다른 가해자,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